네, 친절한 경제씨입니다. 원래는 수요일에 고정 코너인데요. 이제 월요일에 뵙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경영재단의 박주원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얘기로 풀어가 주시겠습니까? 네, 그 전에 뭐 이게 좀 파편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네, 이번에 현 정부에서 6월 17일 날 경제 각 부처 장관들이 다 나와서 현 윤석열 정부의 그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종합적인 브리핑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책적 방향들이 어떻게 되고 있고, 다음에 그 정책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는데 이 가정들이 과연 팩트에 기반한 것이냐, 네,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짚어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네. 얘기부터 풀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발표한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때 기재부 장관,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네네. 산자부 장관 모든 경제 네네. 그 관료들이 다 모였죠.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그렇죠. 경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지에 그렇죠. 대한 일종의 청사진을 밝힌 거죠. 공식적인 네. 나왔던 부분들인데요. 제가 이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 여기 보니까 이제 4대 기조와 4대 정책 방향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가장 키 그 정책 방향은 민간 중심의 경제를 하겠다. 민간. 네, 중심. 여기 보면 정책 방향 첫 번째가 민간 중심 역동 경제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근데 그 나왔던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이 구체성이 굉장히 또 떨어진다. 네.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대표적인 게 장애인 정책 얘기하면서 일정 수준의 뭐 경제적 기초 보장하겠다고 하는데 국정과제에 나왔던 그 이해는 세부적인 로드맵이 없어요. 네, 세부적인 뭐 이거를 뭐 장애 연금으로 하겠다는 거, 대상은 뭐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뭐 장애인 그 개인 예산제도 장애인들은 반대하고 있는데 이런 방향성과 로드맵도 뭐 없고요. 그러니까 첫째로 해서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민간 주도 한다고 하는데 네. 어느 영역에서는 공공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인재 양성한다. 네. 거기서는 뭐 정부가 또 주도하겠다는 거잖아요. 정부가 챙기겠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네. 복지 영역에서도 국가 개입 최소화하겠다. 그러니까 뭐 구체성도 떨어지고 민간 주도한다고 하지만 어느 게 좀 일치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좀 나오는 복지라는 거죠. 건 원래 고전적으로 국가가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복지를 개인에게 맡겨놓으면 너무 삶이 비참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 그 최소한의 뭐 경제 기초 보장을 네. 하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뭐 하여튼 계속 좀 뭔가 이제 밸런스가 안 맞는 네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비판들이 많이 나오는 근데 상황입니다. 인수위 시간이 있었고 그다음에 네. 집권 한 다음에 한 달 반 정도 경과한 시점에 나온 거고요. 네. 그게 아니더라도 국민의힘은 5년 전에 여당이었던 정당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걸 발표할 수 있나요?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의아스럽죠. 공무원들은 그대로잖아요. 기재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뭐 고위직 한두 명만 바뀌었지 뭐 정년퇴직한 사람들 아니면 다 있었을 거고. 네. 그런데도 앞뒤가 안 맞는다. 뭐 원래 공무원들은 네. 그 위에 이제 높은 분이 바뀌냐에 따라서 항상 그 미리 그 제출할 보고서를 항상 더블로 준비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 후보가 되면 이걸 넣고 네, 이걸 원하는 대로. 예, 네. 항상 그렇습니다. 맞춤형으로. 중앙정부 등 기초지만 저는 이제 많이 봤는데 네. 좀 슬프네요, 그건. 네. 공무원들도 힘들긴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앞뒤가 안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얼마 전에 하나 이제 그런 게 화두가 됐잖아요. 추경호 장관이 네. 경청 회장단 만나서 임금 인상 자제해달라. 네, 네. 이게 되게 이슈가 되고 물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노를 하고 그렇죠. 뭐 당신들 그 부총리 임금부터 깎아라.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게 최저임금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네. 최저임금 인상에 빨간불을 켜는 거다 이런 지적도 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는 그 추경 단순하게 당신이 뭔데 임금을 올리라 말이라 하냐, 네네. 이런 걸 떠나서 이분들 신자유주의 그 경제학자들이 믿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게 되게 터무니없다. 네네. 그러니까 뭐 그 이게 결국 뭐냐면 그 임금을 올리게 되면 지금도 물가가 높은데 이 사람들이 다시 소비를 해서 물가를 올릴 거고, 물가를 올리게 되면 또 임금 인상 요구가 또 올라서 이게 반복이 될 것이다. 올려봤자다 물가는 더 오를 테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논리였죠. 근데 이것에 대한 대처 방법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의 진단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인플레이션은 경기 과열 때 나옵니다. 네. 근데 그 코로나 이후에 경기 과열된 적 있습니까? 없죠. 네. 네. 코로나가 정상화 뭐 되면서 네. 조금 뭐
뭐 거래가 늘어났다, 조금 그렇죠. 손님이 늘었다 네. 이런 건 있지만 지금의 과열이라고 말할 수는 지금의 없죠. 인플레이션의 아주 이제 특징적인 부분 하나는 코로나 이후 다 아시겠지만 글로벌 공급망이 파괴가 되면서 네, 네. 기본적으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측면이 있고 네, 항공요금 같은 게 예, 그랬죠. 그렇죠. 다음에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신냉전. 그러니까 특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전쟁을 원자재 가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 공급적인 교란적인 측면이 있는데 공급 교란. 예, 근데 네. 이 추경호 장관은 전통적인 그 경기 과열 시기의 인플레이션에 이렇게 저기 뭐 나름대로 기초해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재부 장관님 완전- 일종의 경제 의사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박 이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네, 진단 자체를 엉터리로 하고 있다 이렇게 들리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호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호도한다.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대책 만약에 경제부총리장관 경제 대책을 낸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기에 한국의 기업들의 공급망 확보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공급망 확보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겠다. 네네. 또는 이 신냉전 체제하에서 지금 양극단적 체제 내에서 한국이 어떤 포지션을 가져갈 거냐. 그 속에서 무역 마찰을 최소화해서 이런 걸 하겠다고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거의 뭐 그래야 시장에게 어떤 신호를 그렇죠. 줄 수 그게 있죠. 이제 네. 시그널인데 전혀 다른 지역적인 문제를 가리키고 있고 그러면서 나온 부분들이 민간 주도하고 있는데 경청 회장단 모아서 임금 인상 하지 마라. 네. 그거는 그건 진짜 노동조합하고 사용자가 결정할 부분이죠. 임금 인상은. 그렇죠. 자기들끼리 이거 할 사회주가도 건데 아니고. 민간 중심 역동 경제에 그렇죠. 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어, 또 하나 네. 재밌는 게 또 얼마 전에 금융감독원장 네네. 검사 출신 그 과장분 네네. 과장인데 장관으로 간 첫 번째 케이스 엄청난 분이시죠. 네. 근데 그분이 또 은행들 다 모아놓고 금리 올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마치 그 IMF 전에 관치 경제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민간 주도한다고 하면서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모르면 용감해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도 있는 지금 것 같아요. 보면 이게 진짜 흔히 일각에서 이제 검찰공화를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경제적인 어프로치 자체도 보면 이번에 남부지검의 금융조사부 만들었잖아요. 아니 네. 그 다시 이제 그 기능을 복구시켜서 금융권 은행들 수사들을 조사하고 한번 해보겠다. 네, 대기업들은 서울지검에 관련된 재벌 수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양측에서 이제 검찰의 그런 이제 조사권들을 확보를 해서 어떻게 보면 그 경제적 질서를 잡겠다고 하는 이런 이제 현 정부의 포부가 좋게 한 포부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 주도와 역동 경제하고는 굉장히 좀 배치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박 이사님 말씀하시는 게 이제 현재 상황, 특히 이 뭐 물가 인상에 대한 상황 진단이 네. 오해, 착오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의도적이라고 좀 보여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얻을 게 뭔가요? 그래서 민간 네. 주도가 아니라 결국 자본의 이익이죠. 지금 현재의 질서는 네. 자본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가 아니라 자본 주도다. 근데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세금은 내리고 규제는 푼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특히 대표적인 법인세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줄프세 이런 것도 맞습니다. 그대로 이제 얘기했는데. 반복되는데 이번에 이제 구간이 네 구간이었는데 가장 높은 구간이 3천억 이상인 곳에 네. 거기다 25%인데 구간을 세 개를 줄이고 네, 그러니까 결국 25%를 22%를 그렇죠. 줄인다는 건데 그 얘기도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하는 맞습니다. 거죠. 근데 네. 재밌는 거는 이명박 정부에서 그 법인세를 인하를 해서 향후에 박근혜 정부의 세수가 10조 정도가 부족해서 네. 정책을 펼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복지 예산 같은 거 많이 줄이고 그 당시에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법인세를 낮추면은 실제로 투자가 느느냐. 지금 현 정부의 주장이 법인세를 낮추면 기용비감이 절감돼서 3천억 원 이상의 큰 기업이 그렇죠. 법인세를 3% 그렇죠. 깎아주면 비용이 줄으니까. 네. 네. 그럼 그걸 투자하냐?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서울대 이준구 교수라고 있는데요. 네. 이분은 이제 경제학 하는 분에서 미시경제학에서 대부거든요. 저도 네. 학부 때 이분이 책을 봤는데 이분이 네. 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 분인데 이거에 나온 거는 경제의 학을 기본을 모르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분이 거기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정치적 발언을 안 하시는 분인데도 그렇죠. 화가 나셨군요. 네. 네. 그리고 왜냐하면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 비용이 절감되는 게 아니라요. 네. 기본적으로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수입이 있고 비용이 있고 다 이윤에다가 부과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이윤에다 네.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비용과 무관한 거예요. 네. 네, 그다음 두 번째로 비용에 솔직히 기업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비용이 줄게 되면은 여기에 뭐 투자도 하고 고용도 창출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명박 정부도 했지만 그 기업 내에서 사내 유보금은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렇죠. 늘어났었잖아요. 예, 실제로
그 팩트에 전혀 기반하지 않은 아니 얘기들 그 계속 제가 하고 뭐 있는 거죠. 그럴 리는 없지만 제가 만약 그런 대기업을 경영한다면 네.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고용은 지금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정 비용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내년에도 월급 줘야 되고 뭐 3년 후에도 월급 줘야 되는데 그걸 왜 해? 이런 생각을 더 빨리 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냥 뭐 땡큐죠 한마디로. 아, 삼성전자만 이 법인세로 해서 아마 지금 그 증권회사 자료를 보니까 1조 6천억 정도 3% 깎아준다면 삼성전자가 이득 보는 게 1조 네. 6천억 원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금액들이 이제 재벌들 네. 그 사람들에게만 이제 가고 그다음에 이것을 다 금액을 합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유류세 인하에서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를 6, 7개월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아, 유류세 뭐 30%, 그렇습니다. 37%를 6, 그렇습니다. 7개월 할 정도의 네. 큰 금액을 네. 깎아줬다. 재벌 대기업에게. 네, 네. 청취자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박주원 이사와의 이 인터뷰는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